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참 괜찮은 태도입니다. 지연이는 박지현, 펴낸 곳은 메이번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2007년 KBS 다큐멘터리 3일에 VJ 비디오 저널리스트로 출발해 현재 TVN 유키즈 온 더 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해오고 있다. 다큐멘터리 3일은 특정한 공간에서 제한된 72시간 동안 벌어지는 상황과 사람들의 일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2007년 시작해 2022년 3월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까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따뜻한 시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한마디. 2008년 청주 여자교도소로 촬영을 갔을 때였다. 난생 처음으로 교도소를 가보는 데다가 수감실 내부까지 취재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었다. 나는 취재에 앞서 교도관을 만나 주의 사항을 들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수감자가 있느냐고 묻자 교도관이 말했다. 딱 한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 수감자는 자신도 대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란 말에 그 수감자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그녀는 아주 성실한 수감자였다고 한다. 누구라도 교도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어느 날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륜 상대자는 바로 그녀의 친구였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자수했다. 교도소에 들어온 그녀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고 그 결과 몇 년 후 가석방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복수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첫날 그녀는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친구를 죽이고 다시 자수했다. 다시 교도소로 온 그녀는 그전과 달랐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 가면 늘 차가운 공기만 맴도는 듯 했다. 두 번의 살인 그리고 두 번의 자수. 그녀는 처음부터 남편과 친구를 모두 죽일 생각이었을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몇 년을 버텨내고 결국 친구까지 죽이고 나서 과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복수를 하고 그녀는 후련했을까? 그런데 왜 눈빛도 표정도 사라져 버린 걸까? 그녀에게 앞으로 남은 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녀의 얘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숨만 쉬고 있을 듯한 느낌이랄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원죄가 있다 할지라도 꼭 그 길밖에 없었을까. 남편과 친구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던 걸까. 복수를 선택한 한 인간의 끝이 너무나 안타깝고 씁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그녀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건 한참 후인 2020년 장동익을 인터뷰하게 되면서였다. 그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 근처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여성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정체불명의 두 사람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여자는 죽고 자신은 가까스로 살아나온 것이라 거짓 증언을 했다.
그 바람에 살인사건은 1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미제 사건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는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다.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은 무고한 시민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무자비한 고민 끝에 허위사백을 받아낸다. 그 2명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지만 계속되는 고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허위사백을 했고 그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복역하던 중에 모범수로 감형이 돼 21년 5개월을 살고 출소하게 되었다. 그러다 2019년 뒤늦게 사건이 주목받으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인정했고 부산 고등법원에서 재심이 열렸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장동희였다. 흰머리가 승승한 모습에 그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인터뷰 장소로 걸어나왔다.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그의 눈동자는 바로 앞에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앞에 있는 이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울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몇 분 동안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던 것 같다.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질문을 던졌다. 처음 경찰들이 집에 들여 닥쳤을 때가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33이었고 아내는 29이었습니다. 2살 된 딸도 있었지요. 감옥에 가서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면회를 오고 아이를 업은 아내가 면회를 왔다 가면 속이 부서져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죠. 면회 안 와도 된다. 잘 살고 있으니 내가 편지하면 답장이나 한 번씩 해줘라. 그래도 제가 나갈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시시면 했는데 어머니는 2003년 11월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2004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싫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면회 올 때마다 그랬거든요. 재판 기록을 모두 복사해 둬야겠다. 내가 언젠가 나올 텐데 그때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기록들을 전부 짊어지고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다녔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록이 집에 있는데 재판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갑니다. 여기엔 분명히 어머니의 혼이 담겨 있고 어머니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진실이 밝혀지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어머니이니까요. 분홍색 보자기에 첩첩 쌓여있는 2000장의 사건 기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는지 종이 끝이 다 해져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는 안 죽였어요 라는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매질 뿐이었고 그 후로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 7글자를 듣기까지 30년이 걸렸다.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라 믿고 그 희망 하나로 살아왔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어린 딸은 어느덧 커서 어른이 되었고 멋진 아빠가 되기를 꿈꾸었던 33세 그는 어느덧 50대가 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다는 그는 재심이 결정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다. 놔야겠다. 용서해야겠다. 마음속에 품고 있어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놔야겠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그처럼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처음 그를 봤을 때 몇 분 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건 그의 평온한 표정 때문이었다. 그 안에는 억울하지만 돌이킬 수 없기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다잡고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결심이 깃들여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내 과거를 망가뜨린 사람들을 원망해봐야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도 그 과거에 매여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며 하루를 망칠지, 아니면 나를 위해 이제 그만 과거를 놓아줄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자면 용서란 상처받은 내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진정한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장동희의 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어 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나를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용서를 하되 잊지 않는다고 했다. 왜 정작 나한테는 그 말을 못해 준 걸까? 3일 동안 경복궁을 오가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을 때였다. 오래전부터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어 보고 싶었다던 한 자매를 만났다. 한복을 입으니 시간여행을 해서 진짜로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말에 내가 물었다. 만약에 길거리를 걷다가 그 시대의 또래를 만난다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밝은 표정으로 신나게 말하던 자매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고 잠시 후 언니가 먼저 이렇게 말했다. 잘하고 있다고요. 그러더니 울컥했는지 눈물을 흘렸다. 잠시만요. 왜 이러지? 하며 눈물을 훔쳤지만 금방 진정이 되지 않는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 말이 필요했으면 울컥할까 생각이 들었다.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한참 뒤 인형병원을 취재할 때였다. 다해진 낡은 인형을 수선해주는 곳이었는데 마침 어릴 때부터 함께한 햄토리 인형을 수선하러 온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햄토리 인형은 보기에도 너무 낡고 해져 있었다. 하지만 20년 넘게 햄토리와 같이 웃고 울다 보니 너무 정이 들어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주고자 인형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입사 지원했던 곳에서 불합격 문자를 받고 나서 햄토리를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햄토리가 어떤 말을 해주었나요? 그러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애써 참는 듯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그녀는 호흡을 고르며 말했다. 그냥 힘내라고. 같이 있을 테니까. 불합격 문자를 받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 했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 그까지 실패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약한 자신을 들키기 싫었을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은 괜찮지 않았던 것이다. 많이 속상했을 텐데 힘내 라는 말을 누군가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우리는 늘 남의 시선이나 감정, 생각에 온 감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간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남들의 말과 판단에 온통 신경이 쏠려 정작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게 된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정작 내 마음을 돌보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왜 남들에게는 잘하고 있어, 힘내라는 말을 하면서 정작 나 자신한테는 그 말을 못해주는 걸까? 지금 남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든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영호도 할머니들에게서 배운 행복의 비밀. 통영에서 배를 타고 14km를 더 가야 만날 수 있는 작은 섬 용호도. 촬영 당시인 2012년도에 이미 10집 중 2집은 빈집이었고 섬 주민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황혼의 섬이었다. 사람이 적은 탓에 섬은 가게 하나 없이 단출했다. 그래서인지 촬영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띄엄띄엄 있는 집과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인 작은 섬에서 4박 5일을 어찌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와르르 무너졌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배를 잡고 까르르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 뭐가 그리 웃긴지 봤더니 한 명이 마늘을 까다가 장난삼아 코에 넣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다고 웃고 있는 거였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마늘이 한 할아버지 코에 쏙 들어간 걸 보고 있으려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그러자 그들은 나에게 알이 큰 마늘 하나를 집어서는 코에 들어가나 한번 넣어보라고 권하며 한참을 웃었다. 그리고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신이 났는지 나중에는 다들 마늘을 하나씩 코에 낀 채 노래를 불렀다. 잠시 후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궁금해 들어가 봤더니 한 할머니가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눈썹을 숫으로 그리고 있었다. 어제 할아버지가 호수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라이트를 켜다가 실수로 눈썹을 홀랑 다 태워버렸단다. 눈썹이 없는 모습이 무서워서 다 같이 모여 숫으로 눈썹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그려지지 않자 할머니는 더 힘을 주어 숫을 문질렀고 할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에게 말했다. 아가씨, 머리카락 좀 잘라줘봐. 내 눈썹에 붙이게. 그 말에 그들은 또 빵 터져서 배를 잡고 웃었다. 그중 한 할머니는 나에게 서울서 온 아가씨가 고생이 많다며 펑튀기를 갖고 나와 먹어보라고 권했다. 뻥튀기를 먹으며 그들을 보는데 정말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막상 인터뷰에 들어가자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었다. 특히나 사라, 실마, 매미 등 거대한 태풍이 올 때마다 참 욕받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큰 태풍이 오면 배가 있는 사람들은 섬 밖으로 피난을 나가고 가난한 탓에 배가 없는 사람들은 집 앞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는 파도와 바람이 제발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마냥 울었다고 한다. 한 할머니는 못쓸 파도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남편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버렸다며 바다가 잔잔해 보여도 저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했다. 아, 그런 고생을 겪어내면서도 이 섬을 지키고 있었구나. 생각이 깊어지는 찰나였다. 수많고 의미 있는 좋은 내용을 다 전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